김장철이 다가오면 내 허리는 더욱 아파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 100포기를 심었는데 혼자서 김장을 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아랫마을 친구 상구가 일꾼을 보내준다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나는 장용만이라고 합니다. 63살 나이에 호라비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해가 되었네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아니지만 농사일에 지친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자로 곱게 편 어깨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가 예사 아줌마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녀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차림에 목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장용만 씨 댁이 여기 맞죠? 여자가 마당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아, 절 안 보냈다고 말 안 했나 보네요. 저는 조인숙이라고 합니다. 김상구 씨 소개로 왔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구는 분명 젊은 사내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줌마가 오다니요. 상구 형님이 사내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사내가 어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죠. 걱정 마세요. 저 배추밭 일은 잘합니다. 인숙 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60 가까운 아줌마가 김장용 배추 100포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돌려보내기도 뭐해서 일단 배추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밭에 배추가 100포기쯤 돼요? 다 손질해서 리어카로 끌고 와야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숙 씨는 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도 곱고 발걸음도 힘차니 젊은 사내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밭에 도착하자 인숙 씨는 망설임 없이 배추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뿌리 흙을 털어내는 동작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솔직히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장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배추 잎이 다 찢어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인숙 씨가 제 손을 잡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농사일을 했다는 게 손끝에서 느껴졌지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방식대로 배추를 뽑았습니다. 인숙 씨, 점심시간인데 들어가서 먹읍시다. 중식 시켜놨어요. 중식이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수제비가 좋은데.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자 손님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려 했는데 수제비라니요. 하지만 막상 수제비 생각을 하니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 먹던 음식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수제비 먹을까요? 재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장봐온 가방에 밀가루도 있고 채소도 있어요. 금방 끓여낼 수 있습니다. 인숙 씨는 벌써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줌마, 뭔가 다르다. 집 부엌으로 들어서자 인숙 씨는 허락도 없이 싱크대부터 살폈습니다. 예쁘장한 그릇들은 창가에, 큰 솥은 아래쪽 찬장에. 잘 정돈된 주방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장 선생님, 주방이 아주 깔끔하네요. 홀로 사시는 분 치고는 드물어요. 솔직히 칭찬 같기도 하고 놀림 같기도 한 그 말에 저는 뿌듯하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방식대로 주방을 유지했거든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손에 이거 바꿀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핑계를 대봤지만 사실은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면 깔끔해야 삽니다. 그래야 물건도 찾기 쉽고 딘숙 씨는 싱크대에서 양파와 감자를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봉지에서 꺼내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이 주방을 써온 사람 같았습니다. 장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반죽 좀 치대 주시겠어요? 인숙 씨가 밀가루 반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반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잔뜩 묻어 난감했지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 인숙 씨가 다가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단단했습니다. 잘게 썬 파와 소금을 넣고 물을 조금 더 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남정네가 너무 서두르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천천히 리듬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죠. 인숙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반죽을 치대는 법을 알려주려던 것인데 저는 왜인지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던 걸까요? 아내가 떠난 뒤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감정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수제비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인숙 씨는 한 국자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수제비 2그릇을 나란히 올렸지요. 자, 드셔보세요. 제 수제비가 어떤지. 첫 술을 뜨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쫄깃하고 국물은 깊고 담백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리고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수제비는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모든 마음을 담아 만들면 맛있어지는 법이에요. 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지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내내 배추를 손질하고 리어카로 실어 나르는 일을 했지요. 인숙 씨는 일하는 내내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배추 60포기를 모두 손질해 마당에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나머지를 마저 옮기고 소금에 절일 예정입니다. 인숙 씨,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으신지요? 네, 당연하지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죠. 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버스가 곧 온다며 서둘러 일어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씨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장용만 어르신 댁인가요? 저는 김상구 아저씨 소개로 왔습니다. 이진수라고 합니다. 어제 허리를 다쳤다던 그 사내였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그를 보며 왠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숙 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아, 그래. 어제는 조인숙 씨가 대신 왔었는데. 네, 어제는 제가 좀 아파서.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는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아직 어렸고 손은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당에 쌓인 배추를 보고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어제 이것을 다 했다고요? 그렇지, 인숙 씨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배추 40포기를 손질하고 옮기는 일이 오늘의 목표였지요. 하지만 진수와 일하는 건 어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지만 손놀림이 서툴렀고 배추를 다루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1시간 일하고 나니 배추잎은 여기저기 찢어졌고 뿌리에는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인숙 씨라면 벌써 10포기는 끝났을 텐데
우리는 겨우 5포기를 손질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배추는 이렇게 잡고 흙은 이렇게 털어내야 해. 제가 시범을 보였지만 진수는 쉽게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을 보며 저는 자꾸만 인숙 씨의 능숙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빨랐지요. 무엇보다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진수의 움직임이 더욱 둔해졌습니다. 허리를 자주 펴고 손목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 보였지요.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사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진수야, 잠시 쉬었다가 해.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수의 손은 이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늘 일을 다 못 끝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심을 핑계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자. 오늘은 중식을 시켰어. 진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짜장면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어제의 수제비가 생각났습니다. 구수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인숙 씨의 웃음소리까지. 웬일인지 오늘의 짜장면은 그리 맛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겠다고 말이죠. 진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구 형님. 나 용만인데요. 오, 용만이. 어떠냐? 진수가 일은 잘하나? 아, 그게... 진수는 좀 서툴러서. 혹시 조인숙 씨를 내일부터 다시 보내줄 수는 없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인숙이 누나가 일 잘한다고 소문났거든. 근데 말이야, 인숙이 누나는 오늘부터 읍내 감나무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일당이 더 샜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숙 씨를 다시 볼 수 없다니.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어디 감나무 집이죠? 읍내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큰 감나무 집 말이야. 왜, 혹시 데려오려고? 상구의 놀리는 목소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읍내 감나무 집이라는 정보만은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진수와 함께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는 인숙 씨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읍내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감나무 집에 들러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감정이 낯설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상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용만아, 큰일 났어. 인숙이 누나가 감나무 집에서 일하다가 주인하고 다퉜대. 감나무 집 주인이 인숙이 누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숙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진수에게는 잠시 쉬라고 말하고 저는 바로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래? 아니, 혹시... 상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인숙 씨는 괜찮은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읍내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감나무 집은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큰 농장이었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농장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황급히 비닐하우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숙 씨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옷자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쫓아나왔습니다. 어디가? 일당 다 받고 일도 안 하고 어딜 가? 남자의 고함 소리에 인숙 씨는 더욱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선생님. 인숙 씨,
괜찮습니까? 저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인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남자가 우리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당신 누구야? 이 여자 일당 받고 일 안 하고 도망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숙 씨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소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인숙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장 선생님, 저 사람이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안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농부의 손, 큰 주먹으로 그 남자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영감, 뭐 하는 짓이여? 나이가 몇인데 이런 추잡한 짓을 해.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감나무 집주인은 이내 기세가 꺾였습니다. 오해야. 내가 그냥 지나가다 넘어질 뻔해서 잡은 건데 더 이상 말다툼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숙 씨의 손을 잡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인숙 씨,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수지 물빛이 저녁 노을을 바다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물오리 몇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인숙 씨,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왠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장 선생님.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찾아오신 게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일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줄 아셨어요? 인숙 씨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구 씨한테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상구 씨가 장 선생님이 제 걱정하면서 달려왔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구가 그런 말까지 했다니. 창피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빨리 인숙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상구 형이 연락해서 가봤을 뿐인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마 장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색했거든요.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왠지 아쉬웠습니다. 그냥 헤어지기보다는 인숙 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기, 혹시 저녁 먹고 가실래요? 아까 일도 있고 해서 마음 진정시킬 겸. 제 말에 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떨까요? 인숙 씨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농부 아줌마가 소주를 마신다니.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지금도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저수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소주도 한 병 시켰지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오늘은 왠지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소주가 제격이죠. 인숙 씨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한 잔 마시고는 기침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후후 인숙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 선생님, 술 잘 못 드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술은 입에도 안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럼 제가 마실게요. 장 선생님은 천천히 드세요. 인숙 씨는 다시 잔을 채우고는 쭉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익자 저는 집게로 그녀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인숙 씨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장 선생님 같은 분이 왜 혼자 사세요? 아내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숙 씨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내는 8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너무 빨리 가버려서.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런데 인숙 씨는요? 네, 결혼하셨어요. 인숙 씨의 눈빛이 한순간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는데 그 후로 8년을 간병했어요. 8년이나요? 네, 그 병원비에 집도 팔고 가진 걸 다 정리했지요. 그래도 결국엔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남편을 간병하며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 집 한 채를 팔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상황까지.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밭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서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는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인숙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대단한 분이세요? 저라면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살다 보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법이죠. 장 선생님도 아내 없이 혼자 농사 지으며 살아오신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삼겹살도 다 먹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장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디 가실 건데요? 이 시간에 버스도 끊겼을 텐데 인숙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방도 따로 있고. 제 말에 인숙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더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제 제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폐가 될 텐데. 무슨 소리예요?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리고 방도 여유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실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려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인숙 씨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갈 곳도 없고 오늘 겪은 일로 마음도 불안할 텐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우리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소주 기운이 돌아서인지 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트럭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수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대신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배추는 다 손질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다행히 진수가 일은 마무리했나 봅니다. 배추들이 가지런히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손님방이 있어요. 저는 깨끗하게 정리해 놨으니 편하게 쉬세요. 인숙 씨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습니다. 세면할 물을 준비해 드려야 했으니까요. 인숙 씨, 세면할 물 가져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인숙 씨가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제가 준비해둔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입던 것인데 인숙 씨에게 잘 맞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인숙 씨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그리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득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선생님, 죄송한데 농막 지붕에 비가 새어 인숙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손님 방으로 갔습니다. 과연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작은 웅덩이가 생겨 있었지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비 안 올 때 고쳐야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 고민하다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아니에요. 네, 제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서로 양보하다 결국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도 지붕이 완전하지 않아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봄비라 생각보다 강하게 내렸습니다. 장 선생님, 이러다 둘 다 감기 들겠어요. 방이 넓으니 그냥 함께 눕지요. 담요로 사이를 가리면 되잖아요. 인숙 씨의 제안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사이에 담요를 세워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인숙 씨가 누워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요. 장 선생님, 잠이 안 오세요? 어둠 속에서 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냥 빗소리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빗소리가 참 좋네요. 그날 이후로 인숙 씨는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함께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상구에게 인숙 씨만 보내달라고 부탁했지요. 상구는 뭔가 눈치챈 듯 킬킬 웃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장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숙 씨의 솜씨 덕분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담글 수 있었습니다. 김장독을 묻는 날, 우리는 함께 마당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 선생님. 바닥이 평평해야 독이 반듯하게 섭니다. 인숙 씨는 제가 판 구덩이를 보더니 삽을 빼앗아 직접 바닥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망설임이 없었지요. 저는 그런 인숙 씨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인숙 씨, 참 대단하세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네요. 에이,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해봐서 그래요. 인숙 씨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햇볕 때문인지 제 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숙 씨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가곤 했지요. 때로는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집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손님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인숙 씨가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깊고 진한 맛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비우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맛있게 드시네요. 네, 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먹는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은 평소에 뭘 드세요? 그냥 대충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 같은 거예요. 가끔 동네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럼 안 되죠. 건강 나빠져요.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숙 씨가 자주 오겠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김장이 완전히 끝난 날, 우리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일이 다 끝났네요. 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으니 인숙 씨는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는 건가요?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렇네요.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밭일이라도 있나요? 인숙 씨의 말에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스러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밭일이요? 겨울이라 별로 없는데. 그럼 집안일은요? 빨래, 청소. 인숙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네, 조금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인숙 씨, 내일도 오실래요? 그냥 된장찌개도 맛있었고. 네, 올게요. 자네는 이젠 나 없이는 못하겠네. 인숙 씨의 농담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인숙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소리, 요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장을 끝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덧 가을은 끝나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도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인숙 씨가 거의 매일 오니까요. 이제는 일꾼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제 곁에 있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작은 케이크와 와인을 사왔습니다. 평소엔 이런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인숙 씨에게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와, 케이크까지 준비하셨네요. 인숙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냥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인숙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오실 거죠? 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장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숙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곁에 아내로 있어 주시겠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다시는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이야. 인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같이 평범한 아줌마가. 인숙 씨는 제게 평범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인숙 씨는 제 인생의 봄입니다. 다시 찾아온 봄. 인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그 미소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 선생님.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웃들에게 우리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눈치를 챘던 모양입니다. 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요. 용만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야? 언제 어떻게 사랑에 빠질지 누가 알겠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마을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은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밭에 채소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년 김장철에 인숙 씨가 담근 김치는 아직도 독에 남아 있었고 그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 우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인근 온천마을로 하룻밤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용만 씨, 후회 없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저와 결혼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히려 감사하지?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오늘은 또 김장철입니다. 마당에는 배추 100포기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숙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용만 씨, 어떻게 인숙 씨 같은 좋은 아내를 만났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배추밭에서 만났지요. 지금의 아내는 바로 그 아줌마입니다. 처음에는 일꾼으로 왔다가 이제는 제 삶의 동반자가 된 사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숙이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 겨울도 따뜻하겠네요. 그래, 당신이 있으니까. 늦게 찾아온 사랑은 더 따뜻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